1959년 7월 19일 서대문 형무소. 서울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한 남자의 독방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조공암, 시간이 다 됐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던 남자. 1956년 선거에서 30%의 득표율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 지금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나는 진실을 위해 죽는다. 라는 문장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갑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재소자들이 울부짖습니다. 조 선생님,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30분 후 교수대의 밧줄이 그의 목을 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정치적 살인이 저질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간첩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 52년 후의 말이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장을 펼칩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국가의 적이 되었는지, 독재자가 어떻게 사법부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왜 반세기가 걸렸는지를 말입니다. 조봉암의 시신은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조차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민중봉기로 번질까봐.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일. 청와대의 이승만은 여유롭습니다. 81세의 그는 이미 11년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언론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봉암 213만 808표 30%, 이승만 546만 437표 70%. 대통령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30%? 무명의 야당 후보가? 이승만의 측근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카카, 이건 위험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독재자를 거부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추세입니다. 조봉암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청년층, 노동자, 농민들이 그의 진보적 정책에 환호합니다. 다음 선거는? 이승만의 참모들은 계산을 합니다. 4년 후면 조봉암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조봉암은 누구입니까?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 해방 후 농지개혁을 주도한 농림부 장관. 그리고 이제는 진보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공약은 혁명적입니다. 평화적 남북통일,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노동자 권리 보장, 정부 부패 척결. 이승만 정권에게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조봉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방법은? 이승만이 묻습니다. 간첩 혐의입니다. 그의 과거 공산당 경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1956년 선거 다음 날부터 조봉암에 대한 감시가 시작됩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합니다.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미행이 시작됩니다. 정권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봉암은 단지 선거에서 30%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형 선고장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조봉암은 정말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920년대의 말이죠. 1898년 인천에서 태어난 조봉암. 가난한 집안의 아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조선 농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던 소년.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 1920년대 초 그는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시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놀랍게도 같은 시기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조선의 독립. 하지만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1930년대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고문, 굶주림, 절망. 하지만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조봉암은 38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에게 제안합니다. 동무, 함께 북에서 새 나라를 만들자. 하지만 조봉암은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탈린식 독재가 한반도에 심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한 제국주의가 다른 제국주의로 바뀐 것뿐이다. 조봉암은 남한에 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1948년 그는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민부 장관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사적인 농지개혁을 주도합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수백만 농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의 꿈은 깨집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승만은 점점 더 독재자가 되어갑니다. 야당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체포합니다. 언론을 탄압합니다. 헌법을 바꿔 영구 집권을 꿈꿉니다. 1956년 조봉암은 결단합니다.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탐욕도 공산주의의 독재도 아닌 제3의 길. 평화적 통일과 사회정의가 공존하는 나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맹전의 한복판에서 흑백 논리만 존재하던 시대에 조봉암은 회색지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드디어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진보당 집회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것을 보며 떨었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리가 말합니다. 조봉암은 위험합니다. 그는 과거 공산주의자였고 지금도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에게 증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1958년 1월 13일 조봉암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진보당 간첩 사건을 발표합니다. 조봉암과 그의 동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958년 1월 13일 새벽 5시 서울 성북동 조봉암의 자택. 20여 명의 경찰과 정보부 요원들이 집을 포위합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칩니다. 조봉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조봉암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여보,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요원들은 그녀를 밀쳐냅니다. 조봉암은 차분합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같은 시각 전국에서 진보당 간부 28명이 동시에 체포됩니다. 당 부위원장 박기출, 중앙위원 윤길중, 사무국장 김다로,
철저히 계획된 작전입니다. 정권은 진보당을 뿌리채 뽑아내려 합니다. 중앙정보부 지하신문실. 며칠 동안 조봉암은 신문을 봤습니다. 북한과 접선했지. 아니요. 평양에서 지령을 받았지? 그런 일 없어. 당신 당원들이 다 자백했어. 거짓말이요. 하지만 다른 당원들은 조봉암보다 약했습니다. 박기출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합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결국 그는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북한과 접선했습니다. 신문관이 미소를 짓습니다. 북한의 지령은 무엇이었나?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북한식으로. 좋아, 계속해. 조봉암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나? 박기출은 망설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조봉암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문의 고통은 너무 극심합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이 만들어집니다. 2월 25일, 검찰은 공식 기소장을 발표합니다. 피고인 조봉암은 1956년부터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진보당은 합법적 정당의 탈을 쓴 간첩 조직이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고문으로 얻어낸 당원들의 자백. 둘째, 진보당 강령 중 평화통일 조항. 이것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 셋째, 조봉암의 과거 공산당 경력. 실제 증거, 북한과의 서신, 자금 거래 내역, 구체적인 지령서? 하나도 없습니다. 조봉암의 변호인단은 경악합니다. 변호사 김병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살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미 조봉암을 간첩 두목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진보당 간첩단 검거, 조봉암 북한 지령 받아 같은 제목들. 정권이 통제하는 언론은 국민을 세뇌합니다. 감방의 조봉암은 일기를 씁니다. 1958년 3월 5일, 오늘도 거짓신문. 그들은 내가 간첩이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조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일 뿐이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간첩행위인가?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이 범죄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이 죄인이 되겠다. 1959년 2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조봉암 지지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정부가 동원한 관제 방청객들입니다. 입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진보당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장을 막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 입장. 판사 3명이 자리에 앉습니다. 재판장 이름은 김갑수. 그는 이승만이 직접 임명한 법관입니다. 조봉암이 피고석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60세의 그는 1년간의 구금으로 많이 야윈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봅니다. 아내와 딸이 빗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합니다. 30분 동안 이어지는 장황한 혐의들. 간첩, 국가전보, 이적행위. 조봉암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듣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조봉암이 일어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립니다. 재판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 조봉암은 간첩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애국자입니다. 일제시대 감옥에서 고문당했고 해방 후에는 이 나라의 농지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문으로 얻어낸 거짓 자백뿐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조봉암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부당의 평화통일 노선이 간첩행위라면 이 나라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란 말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변호인 김병노가 나섭니다. 72세의 노변호사.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계의 원로입니다. 그는 증거 하나하나를 반박합니다. 재판장,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십시오. 첫째, 박기출의 자백. 하지만 박기출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으로 자백했다. 둘째, 진보당 강령.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변호인단은 30명의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조봉암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 진보당 당원들, 그와 접촉했던 기자들 모두가 증언합니다. 조봉암은 북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인들을 대부분 기각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3월 12일 증인신문 날, 검찰 측 증인 이모 씨가 나옵니다. 그는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라고 자칭합니다. 피고인 조봉암을 만났습니까? 예, 1957년 서울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조봉암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조봉암의 얼굴을 압니까? 증인이 망설입니다. 예,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조봉암입니까? 증인은 엉뚱한 사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른 정치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다음 증인. 4월 30일 최종 변론. 김병노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재판장, 이 재판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봉암을 유죄로 판결하는 순간 이 나라의 모든 야당 정치인은 간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조봉암이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오늘 나를 죽이면 내일은 누가 죽을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죽고 정의가 죽고 진실이 죽을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1959년 7월 16일 오후 3시 대법원 판결 선고일, 조봉암은 피고석에 섰습니다. 1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 김학수는 묵주를 꽉 쥐고 기도합니다. 딸 조우정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습니다.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조봉암은 북한 공산정권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하려 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분간 이어지는 판결문. 그리고 마지막 문장. 피고인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딸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조봉암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김병노가 벌떡 일어납니다. 재판장, 이것은 살인입니다. 사법살인.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법정을 모독하는 자는 퇴정시키겠다. 오후 4시, 조봉암은 다시 서대문 형무소 독방으로 돌아갑니다. 3일, 그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첫째 날, 7월 16일 밤. 조봉암은 편지를 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글씨로.
사랑하는 학순에게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나는 죄 없이 죽지만 후회는 없소. 우리 딸 호정에게 전하시오. 아버지는 비겁한 삶보다 당당한 죽음을 택했다고. 이 나라는 언젠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오. 그때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오. 조봉암은 간첩이 아니었다고. 나는 그날을 믿으며 눈을 감겠소. 당신을 사랑하오. 조봉암. 같은 시각, 변호인단은 긴급 회의를 합니다. 김병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대통령 특사입니다. 대통령 특사. 이승만만이 조봉암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밤새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100페이지 분량. 조봉암의 무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을 담습니다. 둘째 날, 7월 17일 오전 9시. 변호인단이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연담을 거부합니다. 각하께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신다. 그렇다면 이 탄원서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비서가 받아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 국제 엠네스티와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전보가 옵니다. 조봉암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다. 즉각 재심을 요구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무시합니다. 외교부는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형무소에서 조봉암은 마지막 면회를 받습니다. 아내와 딸이 들어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대화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과부로 만들어서. 아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딸 호정이 전화기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죠? 조봉암이 미소를 짓습니다. 생애 마지막 미소입니다. 그렇단다, 호정아. 아버지는 조국을 사랑했을 뿐이란다. 그것을 꼭 기억해라. 15분 후, 면회가 끝납니다. 가족들이 끌려나갑니다. 여보! 아내의 절규가 복도에 울립니다. 셋째 날, 7월 18일. 조봉암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점심을 다 먹고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후 6시, 교도소장이 찾아옵니다. 조 선생, 특사가 없었습니다. 조봉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소. 마지막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소. 아니, 하나 있소. 내 시신을 가족에게 바로 돌려주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오. 조봉암은 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 조봉암은 내일 새벽 죽습니다. 간첩으로 죽지만 나는 애국자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십시오.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싸워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1959년 7월 18일 조봉암. 밤 11시. 조봉암은 잠자리에 듭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잠에 빠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잠이 아닙니다. 양심이 평온한 사람의 잠입니다. 새벽 4시. 교도관들이 복도를 걸어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독방 앞에서 멈춥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립니다. 조봉암, 시간이 다 됐어. 1959년 7월 19일 새벽 4시 30분 서대문 형무소 처형장.
조봉암은 두 명의 교도관에게 팔을 잡힌 채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60세의 노인이지만 그는 당당합니다. 복도 양쪽 감방의 재소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이 외칩니다. 조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칩니다. 조 선생님! 억울합니다! 교도관이 경고합니다. 조용히 안 하면 모두 독방 처벌이다! 하지만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 전체가 울부짖습니다. 처형장 문이 열립니다. 작은 방. 가운데 교수대가 서 있습니다. 밧줄이 천장에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검사, 교도소장, 의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봉암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교도소장이 말합니다. 조봉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조봉암이 방 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민주주의를 믿었소. 오늘 나를 죽이는 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이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할 것이오. 그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전 4시 37분, 교도관이 조봉암의 목에 밧줄을 겁니다. 조봉암은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얼굴, 딸의 모습? 아니면 자신이 꿈꿨던 통일된 조국. 교도소장이 신호를 보냅니다. 바닥이 열립니다. 조봉암의 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밧줄이 팽팽해집니다. 7분 후, 의사가 심장 박동을 확인합니다.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정치적 처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봉암의 장례식조차 두려워합니다. 시신은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걱정합니다. 조봉암의 장례식이 반정부 시위로 변할 수 있다. 7월 26일, 마침내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장례를 치러라. 언론 접촉 금지, 대규모 조문객 금지. 조봉암의 집 앞에는 경찰이 배치됩니다. 조문을 오려는 사람들을 검문합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진보당 관련자로 의심되면 돌려보냅니다. 그날 밤, 조봉암의 아내 김학수는 남편의 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당신은 옳았어요. 당신은 간첩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알게 될 거예요. 7월 27일 새벽, 비밀리에 화장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무덤조차 두려워합니다. 조봉암의 무덤이 성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장을 강요합니다. 조봉암은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959년 8월, 조봉암 처형 한 달 후, 이승만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진보당은 해산되었습니다. 야당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는 1960년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봉암의 처형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조 선생은 간첩이 아니었어.
정부가 죽인 거야. 대학가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비밀 모임을 갖습니다. 이승만을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 통영 선거일. 이승만 정권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유령 투표, 야당 참관인 추방.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입니다. 국민들이 목격합니다. 마산에서 시민들이 항의합니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사기다. 경찰이 발포합니다. 시위대가 쓰러집니다. 3월 15일 밤, 마산 앞바다. 17세 고등학생 김주열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주열아, 주열아. 4월 11일, 27일 만에 김주열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충격적인 장면. 그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그 상태로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진이 신문에 실립니다. 대한민국이 경악합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승만 물러나라. 그들이 귀가하는 게 정치 깡패들이 습격합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학생들을 구타합니다. 수십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든 대학이 들고 일어납니다. 4월 19일, 화요일,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 시위대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합니다. 오후 1시, 경찰이 발포합니다. 탕, 탕, 탕. 학생들이 쓰러집니다. 피가 아스팔트를 물들입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청와대, 이승만이 보고를 받습니다. 카카, 시위대가 너무 많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85세의 이승만, 그는 망설입니다.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쏘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그의 측근들이 압박합니다. 카카,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4월 26일, 대학 교수단이 거리로 나옵니다. 평생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교수 258명. 그들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이승만은 물러나라. 오후 2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청와대 앞 광장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가 이겼다. 12년 독재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1960년 5월,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민주당 정권.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조봉암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조봉암의 아내 김학순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남편은 무죄입니다. 재판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정부는 머뭇거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합니다. 조봉암 사건은 민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냉전입니다. 1960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조봉암을 무죄로 하면 정부가 공산주의자를 편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도 침묵합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민주주의는 다시 무너집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섭니다. 조봉암의 재심,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보다 더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웁니다. 김학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65년, 1970년, 1975년, 5년마다 재심을 청구합니다. 모두 기각됩니다. 증거 불충분, 시효 만료,
온갖 이유를 대며 거부합니다. 1980년, 김학순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만나지 못한 채, 그의 무죄를 보지 못한 채. 임종 직전 그녀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호정아, 아버지의 명예를 꼭 회복해라. 딸 조우정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습니다. 1985년, 1990년, 1995년. 그녀도 재심을 청구합니다. 거부됩니다. 또 거부됩니다. 왜 정부는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조봉암을 무죄로 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군사독재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돌아옵니다. 1990년대 과거사 청산운동이 일어납니다. 언론이 조봉암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2003년 주묘한 문서가 공개됩니다. 미국 CIA의 기밀 해제 문서. 1958년 당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 조봉암에 대한 간첩 혐의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조봉암은 무죄라는 것을. 2007년 노무현 정부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조봉암 사건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단이 옛 재판 기록을 뒤집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증인 12명 중 9명이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 북한과의 연락 증거 단 하나도 없음. 자금 거래 내역 존재하지 않음. 검찰이 제시한 북한 지령서 위조로 판명.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조봉암은 무죄다.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2009년 국회가 법을 개정합니다. 사망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0년 1월 조우정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15번째 청구입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여집니다. 2011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52년 만의 재판입니다. 방청석은 만원입니다. 기자들, 역사학자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82세의 조우정.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조봉암에 대한 1959년 사형 판결을 파기한다. 조봉암은 무죄다. 법정에 박수가 터집니다. 조호정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드디어. 52년. 조봉암이 억울하게 죽은 지 52년 만에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사과합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죽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입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왔습니다. 2026년 오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광객들이 조봉암이 처형당했던 그 처형장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설명문이 적혀 있습니다. 조봉암 1898년부터 1959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 진보당 당수,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으나 52년 후 무죄 판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순교자.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때 사람들은 막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답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독재 정권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말하면 죽고 저항하면 간첩이 되는 시대였지. 오늘날 조봉암의 이름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조봉암로가 있습니다.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7월 19일이면 추모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집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국회가 있었고, 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침묵은 공범입니다. 1959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봉암이 무죄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언론인들도. 그들의 침묵이 조봉암을 죽였습니다. 셋째,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조봉암은 무죄 판결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52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무죄 판결 이후 한국 정부는 조봉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9억 원.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52년을? 억울하게 죽은 목숨을? 조호정은 2019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를 하고 야당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조봉암은 바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조봉암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 때문에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독재자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대한민국은 배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독립을 강화했습니다. 언론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올 줄 압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권력은 남용됩니다. 여전히 정치적 박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간첩, 종북이라는 낙인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됩니다. 조봉암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1959년 7월 19일 새벽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잠들면 독재가 찾아온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댓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체포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조봉암 같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봉암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필로그 2023년 진보당이 재창당되었습니다. 조봉암이 만들었던 그 이름으로 64년 만입니다. 창당식에서 한 젊은 당원이 말했습니다. 조봉암 선생님,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그 나라를, 평화와 정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교수대 밑에서 죽었던 남자, 오늘은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끝.